지금 원 달러 환율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깨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약해지고 그러면 원화는 강해져야 한다는 단순 공식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시장은 교과서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을 보일 때는 금리보다 더 강력한 힘이 환율을 끌고 갑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달러가 더 비싸져서가 아니라 달러가 더 필요해져서 원화가 약해지는 국면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풀린 유동성의 종착지가 미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기업의 투자 자금, 개인의 해외 투자 자금까지 합쳐져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흐름이 됐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심지어 스위스 같은 나라까지도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는 구조적으로 강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뉴스로 만들어진 달러 강세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글로벌 자금의 선호가 만들어낸 달러 강세입니다. 그러니 페드가 금리를 한 차례 내린다고 해서 원달러가 쉽게 빠지지 않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페드가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미국 자산이 계속 강하면 글로벌 자금은 금리 내려도 미국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달러로 몰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생겨도 시장이 실제로 보여주는 흐름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원화의 취약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펀더멘털만 놓고 봐도 성장 기대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2%대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대를 받는 반면 한국은 1%대 후반에 머무는 시각이 강합니다. 자본은 결국 더 높은 성장과 더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동합니다. 성장률이 높다는 건 기업의 이익 증가 가능성이 크고 고용과 소비가 버틸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원화는 왜 우리만? 이라는 감정적 질문이 생길 만큼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시장을 움직이는 엔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급, 즉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입니다. 최근 원달러가 1,400원대 후반으로 올라와도 잘 빠지지 않는 이유를 금리차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주식에서 빠져나가고 채권에서도 빠져나가면 그 매도 대금은 원화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화 자산을 팔면 달러로 환전해 나가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그 자체가 환율을 위로 밀어올립니다. 특히 코스피와 채권에서 동시에 추세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면 환율이 내려갈 때마다 다시 달러 수요가 붙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버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인데 고점의 논리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깨집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고점처럼 보이는 가격이 새로운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 갈까요? 같은 질문이 단순한 자극적 전망이 아니라 시나리오상 가능 범위로 거론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 직선으로 1,500을 찍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분기별로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고 리스크 심리가 진정되면 숨 고르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달러 선호와 원화 약세를 만드는 자금의 흐름이 유지되는 한 1,400원대 중반 이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국에는 대외적으로 달러를 써야 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대미 투자, 해외 공장 신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까지 합치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수요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수요는 경기 좋고 나쁨을 떠나 일정 부분 지속됩니다. 즉, 달러를 사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원화가 강해지려면 그만큼 더 큰 원화 강세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세 요인이 무엇이냐를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성장률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자금은 다시 달러로 향합니다. 여기에 아시아 통화의 동조화 변수까지 겹칩니다. 원화는 엔화, 위안화와 시장 심리 측면에서 함께 움직이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중국 경기의 둔화, 부동산 리스크, 완화적 정책 조합이 이어지면 위안화가 강하게 돌아서기 어렵고 그러면 원화도 글로벌 관점에서 약세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지금 원화 약세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첫째, 글로벌 유동성의 종착지가 미국으로 쏠리는 구조. 둘째, 성장률과 자산 매력도의 격차로 인한 달러 자산 선호. 셋째, 외국인 수급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이 만드는 달러 수요. 넷째, 아시아 통화 동조화와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더하는 방향성. 이 네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풀리면 원화가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대화가 던지는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환율이 왜 잘 안 빠지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금리의 방향만 볼 게 아니라 자금의 목적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목적지가 미국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흐름이 유지되는 한 원화 가치는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를 전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한미 금리 차입니다. 금리 차가 벌어지면 달러가 강해지고 좁혀지면 원화가 강해질 것이라는 직관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금리 차가 환율의 방향성을 설명하는데 꽤 유효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만으로 현재의 400원대 후반 고착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차가 조금 줄어도 환율이 빠지지 않는 핵심 이유는 수급과 플로우가 금리 차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 차는 바람의 방향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진 시기에는 파도의 높이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렸는데도 왜 우리만 안 떨어지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외국인의 자금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을 팔면 환율이 왜 오르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매도, 그 자체가 아니라 매도 이후의 행동입니다. 외국인이 원화 자산을 매도하면 원화 현금이 남지만 그 원화가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줄어들면 결국 달러로 환전되어 해외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환율의 즉각적인 달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최근처럼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속도를 내고 동시에 채권에서도 외국인 포지션이 약해지는 장면이 겹치면 원화는 방어할 수 있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집니다. 원화가 강해지려면 원화를 사야 하는 주체가 강하게 등장해야 하는데 그 주체가 약하면 환율은 내려올 때마다 다시 달러 매수가 붙으며 높은 레벨에서 버팁니다. 즉, 너무 올랐으니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수급이 바뀌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축은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입니다. 흔히 서학겜이라는 단어로 요약되지만 실제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미국 주식과 ETF를 사는 흐름은 이미 규모 자체가 커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자금이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깊고 더 크고 더 다양한 섹터가 있으며 특히 AI 빅테크 사이클과 같은 구조적 성장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금리가 동결이든 인하든과 관계없이 달러 자산을 더 들고 싶다는 선호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선호는 FX 시장에서 달러 수요로 번역됩니다.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미국 자산을 사는 순간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플로우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더 단단해집니다. 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투자를 준비하거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로 들어와야 할 달러 공급이 줄고 반대로 한국 내에서 필요한 달러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합니다. 달러의 공급이 줄고 수요가 커지면 환율이 내려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돈이 풀리는데 원화만 약세로 보이는 현상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세 번째 축은 아시아 통화의 동조화입니다. 원화는 개별 국가 통화이지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시아 리스크 바스켓의 일부로 묶여 거래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위안화와의 동조화는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중국이 소비 투자, 실물 경기에서 둔화 신호가 강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잔존하며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 환경이면 위안화는 강세로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위안화가 약한 구간에서는 아시아 통화 전반이 달러 대비 약세로 묶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원화도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즉, 한국 내부에서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라는 의문이 생겨도 외부에서는 아시아 전체가 달러 앞에서 약하다는 프레임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원화가 글로벌 포지셔닝의 일부로 취급되는 순간 한국의 개별 변수만으로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축은 글로벌 리스크 심리와 달러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져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위험이 커질수록 달러가 강해지는 역설이 반복됩니다.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고 결제와 담보의 중심이 되는 달러로 이동합니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도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면 달러는 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화는 비기축 통화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위험이 커질 때마다 약세 압력을 받기 쉽고 그 결과 환율은 내려갈 때는 천천히 올라갈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텁니다. 이제 이 모든 요소가 한국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고착화되면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입 구조가 취약한 편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 등 달러 결제 비중이 큰 품목이 많고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를 자극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에도 전가됩니다. 특히 유가와 결합되면 체감 물가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이때 정책 당국은 경기가 나쁘니 금리를 내리자는 처방을 떠올리지만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성급히 내리면 자칫 환율이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을 의식해 금리를 못 내리면 경기를 받쳐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경기 둔화의 속도와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화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의 딜레마입니다. 결국 원화 약세는 단순히 외환 시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금리, 성장, 자본 흐름이 얽힌 복합 문제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복합 구조가 유지되는 한 환율이 조금 반등해도 다시 달러 수요가 붙으며 높은 레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환율이 언제 떨어질까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환율이 떨어질까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고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이 둔화되며 중국과 아시아 통화 흐름이 안정되고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완화되어 달러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낮아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좋아져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축이 동시에 개선될 때 비로소 원화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그 네 가지 중 상당수가 아직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가 1,400원대 중후반에서 레벨로 고착화되는 국면이 길어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단순히 환율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여러 톱니가 동시에 삐걱거린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수출 기업엔 유리한 것 아니냐는 말이 쉽게 나오지만 한국처럼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내수와 물가의 민감도가 큰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의 순효과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먼저 수출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원화가 약하면 달러로 매출을 받는 기업의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비용 구조입니다.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부품과 소재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결제 통화는 달러가 많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매출도 늘지만 동시에 원가도 맵니다. 특히 원유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 금속 화학 원재료, 장비, 부품 단가가 동반 상승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 개선 효과가 원가 상승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환경에서는 환율만으로 물량이 늘기 어렵고 가격을 낮추려 해도 원가가 같이 오르니 마진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원화 약세가 수출에만 좋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산업별로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은 수입과 물가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고 원유, 가스, 석탄 가격이 움직일 때 환율이 더해지면 체감 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수입 물가 상승이 누적되고 기업은 이를 원가로 떠안거나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수 경기가 약한 국면에서는
가격 전가가 쉽지 않아 기업 이익률이 눌리고 이익률이 눌리면 투자와 고용 여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격 전가를 강하게 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올라 실질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은 가게입니다. 식료품, 에너지, 교통비처럼 환율과 연동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가게는 선택적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업, 자영업, 내수업종의 매출이 줄고 다시 고용과 임금, 소비, 심리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돈을 풀면 되지 않느냐는 처방이 나오지만 환율이 높은 환경에서 재정 집행이 체감 소비를 완전히 끌어올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급된 유동성이 소비로 흘러가더라도 그 효과가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해 일부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물을 붓는 동시에 밑에서 새는 구멍이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투자와 소비를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400원대 후반에서 버티는 상황에서 금리를 성급히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금리 인하는 금리차 확대 우려를 만들고 무엇보다 시장 심리 측면에서 원화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의 매력이 추가로 떨어지는 셈이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 선호를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환율을 다시 밀어 올리는 촉매가 되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며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로 기대했던 경기 부양 효과가 물가 압력과 환율 불안으로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경기 둔화가 길어지고 민간의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를 뒤로 미루고 현금을 쌓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높고 물가가 흔들리면 미래 부담을 대비해 소비를 줄입니다. 결국 정책 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 사이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어느 선택을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환율은 금융시장 변수이면서 동시에 실물 경제 변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의 외화부채 상환 부담, 원자재 결제 부담이 커지고 해외 프로젝트와 투자의 손익 구조도 바뀝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화가 약세로 고착화되면 개인은 원화로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보는 느낌을 받기 쉽고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강화됩니다. 이 흐름은 다시 FX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워 환율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되먹임됩니다. 즉, 원화 약세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보다 환율의 높은 레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입니다. 단기간 급등은 충격이 크지만 대응도 빠릅니다. 반면 높은 레벨의 장기화는 기업의 가격 정책, 원가 계약, 임금 협상, 소비 패턴을 바꿔 구조를 바꿉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가격 경직성이 있는 분야는 한번 올라간 체감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원화 약세의 후유증이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화 약세의 문제는 수출이 좋아지니 괜찮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출의 이익이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수입 물가와 생활 물가 상승의 부담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정책은 그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달러 선호가 강하고 수급이 불리하며 아시아 통화가 동조화되는 환경에서는 그 균형 잡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 투자자와 정책 당국 모두가 봐야 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환율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환율을 움직이는 조건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즉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지, 해외 투자 플로우가 둔화되는지, 중국 및 아시아 통화 환경이 안정되는지,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완화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원화 약세는 경제의 곳곳에 비용을 남기며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흐름의 상단에 있는 변수, 즉 미국 통화 정책과 유동성,
장기금리와 달러 강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원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화 약세의 상단 변수로 시선을 올려보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원화 약세를 만드는 구조를 수급, 플로우, 아시아 동조화 리스크 심리로 설명했다면 그 위에서 모든 흐름을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최상위 변수는 결국 미국 통화 정책과 달러 유동성, 그리고 장기 금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고 환율은 내려간다. 방향성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실제 시장은 정책금리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있으며 글로벌 자금이 미국 자산을 구조적으로 선호하는 국면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달러가 쉽게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결제, 담보 유동성의 중심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원래는 달러 약세 압력이 생겨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는 기대가 커지면 미국 주식과 신용시장으로 돈이 더 몰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번 대화에서 강조된 포인트 중 하나가 연준의 미묘한 스탠스 변화입니다. 물가만 쫓던 시기에서 고용과 성장, 즉 경기의 연착륙을 더 강하게 의식하는 방향으로 메시지가 이동한다는 해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압력을 받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시장은 그 기대를 위험자산 가격에 선반영하려 합니다. 그런데 원화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연준이 몇 번 내리느냐가 아니라 연준이 내리는데도 장기 금리가 왜 잘 안 내려가느냐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버티면 달러의 금리 매력은 생각보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정책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가 버티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자산의 기대 수익 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달러 자산을 굳이 줄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준의 인하가 원화 강세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장면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번 흐름에서 언급된 단기물 매입 같은 비전통적 정책 신호는 시장의 유동성 기대를 주지만 동시에 연준이 금융 여건을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위험 자산의 상단을 지지합니다. 위험 자산이 올라가면 글로벌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유지됩니다. 즉, 통화정책 완화가 달러 약세가 아니라 미국 자산 강세로 먼저 번역되면 원화는 기대만큼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재정과 장기금리의 연결고리도 봐야 합니다. 미국이 재정 이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정책금리를 무리하게 2%대로 더 끌어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화가 멈추느냐 하면 그것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의 속도보다도 유동성의 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상반기까지 금리를 조금씩 내렸는데도 장기금리가 꿈쩍하지 않으면 연준은 단기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는 쪽으로 더 많은 도구를 동원할 수 있고 그때 시장은 이를 유동성 랠리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원화에 두 겹의 부담을 줍니다. 첫째, 달러 자산 선호를 유지시키고 둘째, 원화 자산의 상대 매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의 지속성을 평가할 때는 연준이 내린다만 볼 것이 아니라 내리는데도 달러가 왜 강한지를 분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본 변수, 즉 엔캐리 트레이드와의 연결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엔캐리 청산이 터지면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고 원화도 흔들린다는 공포가 재현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서는 과거와 다른 점을 분명히 짚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경로가 시장의 상당 부분 예고되어 있고 그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연준이 인하를 하는데도 달러가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캐리 트레이드를 대량 청산할 만큼 달러 자산이 매력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금리 경로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충격은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원화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글로벌 쇼크로 인한 급락보다 구조적 약세의 장기화가 더 현실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급락은 이벤트지만 장기화는 체력을 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체력은 환율이 높을수록 물가, 내수,
정책 대응 여력이 동시에 압박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우 실무적이어야 합니다. 500원대라는 숫자 자체에만 집착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원화가 강해지려면 첫째, 외국인 수급이 주식, 채권 양쪽에서 안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내의 해외 투자 플로우가 둔화되거나 최소한 달러 수요를 상쇄할 만큼의 달러 공급이 유입되어야 하며, 셋째, 위안화와 아시아 통화 환경이 안정되어야 하고, 넷째,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완화되어 달러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낮아져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쪽에서는 정책 금리는 내려도 장기 금리가 낮아지며 달러 강세 압력이 약해지는 조합이 나와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원화 강세는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약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예언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입니다. FOMC의 문구 변화, 고용과 물가의 균형점, 단기 유동성 정책의 강도, 미국 10년물의 방향성, 달러 인덱스의 버팀 정도, 그리고 한국 내부의 자금 흐름과 외국인 포지션 변화를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원화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화는 글로벌 달러 사이클과 한국의 자본 흐름이 만나는 접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돈이 풀려도 그 돈이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원화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미국으로 가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원화 약세의 레벨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